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잠시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먼저 대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탈당하고 그리고 다음 달에 신당 창당까지 구축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아침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당을 일단 만들고 본인은 대구를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여러 보관들을 기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일단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구의 정치 자체가 지금 자존심이 많이 꺾인 것에 대해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대구에도 말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 많고요. 이번에 만약에 대구 시민들한테 제가 무언가 역할 하든 안 하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이념의 강을 넘어주십시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본인의 대구 출마 시사를 조금씩 군부를 좀 떼긴 했었는데 네. 오늘 기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당을 창당하면 대구 출마를 회피하지 않겠다.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노원병, 본인이 3번 출마했던 노원병은 머릿속에서 지운 겁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지역 정서에 기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회피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 회피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적극적으로 간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노원병에서 3번이나 선거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본인이 거기서는 승산이 없다. 물구나무 서서라도 일단 국회에 들어오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뭐 청년 정치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역 정서에 기대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 고향에서 밀어달라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본인이 지금 대구에 대해서 이념의 강을 넘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구가 언제 이념에 포획돼 있었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제가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그러나 대구가 언제든지 이념에 포획됐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대구는 항상 보수의 고향이었고 또 나라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즉 산업화의 중심이었고요. 또 민주화의 어떤 저는 중심이었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데 대구가 언제 이념에 포획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거를 깨러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대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저걸 가지고 대구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야기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결국은 무슨 혁신적인 정치, 청년 정치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대구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은 구태 아닌가요? 우리가 지역 정당을 탈피하자라고 그동안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예. 그런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지역 정치를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즉 자기가 당선 가능한 그런 곳에 가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과연 대구가 이 선택을 받아들일지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을.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 말씀은 신당을 만들면 뭐 당시 이제 새로운 당에서 요구를 하면 대구 출마하라고 본인에게 얘기하면 회피하지 않겠다. 이게 뭐 말장난이라고 본다. 혹은 이게 오히려 구태 정치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여선호 행정관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대구 출마가 도전, 험지냐 아니면 뭐 따뜻한 양지로 가는 거냐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약간은 조금 쉬운 대로 간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당선됐잖아요. 어쨌든 저쪽에 가면은 보수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구에서는 어떻게 좀 판을 흔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은 사실상
뭐 국민의힘 또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는 좀 어려우니까 영남에서 조금 따뜻하게 가보려는 이러는 속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랑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뭐 두 분이 이제 뭐 친해졌다가 멀어졌다가 뭐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혹시나도 그 홍준표 시장의 뭔가 이 조금 뭐라 그럴까 영향력 이런 거에 좀 기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선행정관께서는 비슷한 청년 정치이시니까 실제로 호기롭게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 정치를 꿈꿨던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대구 출마가 좀 미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대구 출마를 거의 뭐 사실상 뭐 확정 지은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일부러 이제 강주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열어둔 측면에 보험을 좀 두지 않았나 예.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성을 깨는데 도전하겠다고 했고 가장 반개혁적 인물과 승부를 보일 것이다. 뭐 거의 저 정도면은 사실상 대구 출마를 본인은 마음을 굳힌 것과 다름이 없을 텐데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나간다면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구에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급되는 게요. 바로 여기. 그럼 도대체 누구냐? 반개혁적 인물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두고 과거에 싸웠던 5선의 주호영 의원의 이름이 벌써부터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원정하려면 네. 동네 뒤산만 다녀서는 안 되고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등 또 중간 산들도 다녀보고 원정대장을 맡아야 하지. 영선이니까 예. 국회의원도 안 돼보니까 예.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예.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803만 오르던 분이 어떻게 지휘하겠냐. 근데 대구 지역에서만 출마하시던 분이 어떻게 선거 전략을 수도권에 수립할 수 있겠느냐. 어디에 나갈까? 저희가 이런 지도까지 준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총선이 얼마 남진 않은 것 같아요. 대구 지역구에는 총 1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 가운데는 경제부총리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달성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그리고 현 원내대표인 윤재혁 의원이 달성을 북구갑의 양금희 의원 그리고 수성을의 이인선 의원 그런데 이제 수성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대구 얘기가 나오니까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 지역구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이 전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출마는 불가피하다. 신당을 만들어서 출마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당에서 좋은 지역구를 받거나 비례대표를 받거나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상황에서 출마는 불가피한데 구도를 제가 봤을 때는요. 개혁 대 비개혁이라는 반개혁이라는 이런 프레임을 짰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당연히 당선 가능성. 그다음 두 번째는 낙선에도 가장 면피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습니까? 대구에서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될 확률이 10%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후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뭐 예컨대 양금희 의원하고 붙어가지고 탁 낙선하는 것보다 주호영 대표 정도 되는 사람하고 붙어서 낙선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주호영 대표를 공격하려면 결국은 반개혁이라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실정이 아니냐. 지금 정부 실정이 된 것은 반개혁이다. 이런 구도를 짜고 결국은 저 정도에서 또 더군다나 지역 자체도 대구에서는 뭐 수성갑이 굉장히 좋은 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반적으로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에 사실은 국민의힘에 TK 출신 당 지도부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사실 앞서 화면에서 만나봤다시피 당 대표를 두고 싸웠을 때부터 과거 여러 공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주호영 의원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설 전 변호사님. 인요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 잠깐 언급하지 않았다고 다시 바로잡은 게 바로 주호영 의원 불출마나 혹은 험지 출마라는 그 명단 중에 어제 본인 의정 보고서에서 대구에서 정치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다. 이런 본인이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
네, 저는 주호영 의원이 떠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은 만약에 공천이 되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호영 의원을 보수에 있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시고 어떤 보면 국정 운영이라든지 의정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충분히 대화의 어떤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호영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정치인에게 어떤 출마의 자유 이런 것까지 강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이것이 반민주주의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뭐 오래됐다고 단지 그 이유만으로 예를 들어서 타지로 가라, 험지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수사에 불과하지 뭐 저는 어떤 이거 억지로 강제로 이걸 뭐 서울 수도권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 이건 평가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를 하는 것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예. 저는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대구의 일정 이제까지 행보를 한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22년도 지난 1년 전이었을 거예요. 한 9월 달 정도에 김광석 거리에서 아마 양도구역으로 징계를 받은 후에 거리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저는 그때도 아마 대구에 있는 지역 정치인들에게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꾸짖어 달라. 이 사람들이 정말 정부 비판이라든지 자유롭게 어떤 지적을 할 수 있도록 당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비판을 해달라고 했지만 결국 1년이 지난 얼마 전에도 살찐 고양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대구에 있는 의원들을 약간 뭐 질책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대구를 가는 이유는 어찌 보면 본진 탈환, 어찌 보면 보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여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자기가 만들게 된다면 수권 정당을 만든다 그랬어요. 예. 단순히 자기가 예를 들어서 배지 하나를 달 수 있는 비례 정당을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권 정당으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 행보가 상당히 주는 의미가 크다. 설 변호사님은 어쨌든 설 변호사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니고 분명히 대구에서 의원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본인의 정치적 앞으로 역량에도 큰 도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도 한번 대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한 분씩 다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현종 의원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는 어디 출마한다는지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뭐 들은 건 없고요. 뭐 본인이 아마 출마하게 되면 이제 대구의 강남이라고 하는 뭐 수성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될 테니까. 거기 예. 예전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가 당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대구 지역에서 꽤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니까요. 예. 뭐 그런 곳을 출마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보면 그 지금 이제 이 주호영 의원이 보면 뭐 YS와 뭐 바이든이 뭐 지역구를 옮겨 나오는데 근데 본인이 YS하고 비슷한가요? 뭐 그런 거는 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예. 그건 결국 아마 지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결국 5선이나 하면서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할 것이고 뭐 당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거듭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준석 왜 대구를 선택했는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지 아버지 고향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대구를 뭐 개혁하겠다고? 그 대구가 이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과연 그것 때문에 본인이 대구 가서 뭔가 하겠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구 시민들이 좀 불쾌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대구 시민들이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출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옹호하고 지지했던 게 잘못이라는 이야기인가요? 뭐 그런 걸 개혁하겠다는데 그냥 본인이 그러면 왜 그러면 하필 지금 중요하게 노원병에서 그렇게 3선을 3번 도전하다가 내려간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근거,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하고 시장하고 함께한다? 글쎄요, 두 분 다 혼자 하시는 거에 능하신 분인데 과연 두 사람에서 1+1이 2가 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도 보면 홍 시장도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중앙정치 무대에 아무도 본인의 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듣보잡들을 좀 제거를 하고 그걸 뭐 대체하겠다는 이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글쎄요, 두 분의 과연 함께할 수 있을지 두 분은 아마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을 제가 쭉 지켜보면 함께하기 힘든 스타일이 많은데 과연 그 연합을 할지 좀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이게 이른바 홍준표, 이준석 연대 얘기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오니까 홍 시장의 SNS에 바로 신당 만들어진다면 내가 이준석 신당을 민다. 소설 그만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거는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하나 더요. 뭐 어찌됐건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대거 출마를 하는데 홍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도와주진 않지만 윤석열 정부나 윤핵관에 대해서 앞으로 순서를 계속한다면 이거 사실상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을 이준석 전 대표가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홍 시장이 대구에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본인도 뭔가 국회 원내에 교도부를 만들어야 다음 대선에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판을 짜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준석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판을 한번 흔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아마 본인도 할 텐데 예. 뭐 전면에 나서 돕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실적으로 비판을 하지 않고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비판한다 그러면 사실상 그게 이준석 전 대표를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연대가 형성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두 사람 중에 그럼 누가 할 겁니까? 누가 그럼 얼굴에 나올 거예요? 다 각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대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핵심은 이른바 이준석 신당이 얼마나 앞으로 파괴력이 있을지 없을지겠죠. 어제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먹잇감만 된다라고 평가절하했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애둘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위 그 대통령 믿고 설치는 철 모르는 덧보잡이 애들인데 그 이준석이가 들어와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안 들어올 겁니다. 안 들어오고 지금 이준석이 신당 만들면 김기현 대표는 먹잇감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이 못 당합니다. 잘못하면은 우리 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나 또 민주당 공천 떨어지신 분이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공천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떨어지신 분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는 식의 그런 맛집 하나 만드는 것이 목표냐?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일이면 22대 총선을 정확하게 5개월 남겨두게 됩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앞두고는 이모, 고모, 숙모, 삼촌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혐오와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혐오와 비난, 분열의 언어로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하면서 이모, 고모, 숙모, 삼촌도 다 힘을 맞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일단 그렇진 않죠. 앞서 화면에서 윤창현 의원 얘기는 낙오자들이 다 모일 거라는 표현 썼는데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준석 신당의 앞으로 파괴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10석이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두 석도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제 비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선거법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가지고 잘못하다가 한 석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이 먹잇감 운운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창현 의원이 뭐 맛집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그게 맛집입니까? 맛집이라고 하면 뭔가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서 사람들 줄 쫙 서는 데가 맛집인데 그런데 이 집에서도 안 팔리고 저 집에서도 안 팔리고 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어떻게 이렇게 맛집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정치 지형은 지지보다도 역지지가 저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는 게 아니고 예. 여당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마찬가지로 여당도 여당이 잘해서 뽑아줘야 되겠다기보다 어떻게 민주당 같은 정당에다가 내가 표를 주느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표한 경향이 내년에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3당이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 제3당을 지지함으로써 내가 싫어하고 혐오한 정당이 득세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제3당이 설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는 제3당이 꼭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한 제3당이 제대로 등장하려면 정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이 정도면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요원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10석, 뭐 비례대표 신당, 비례신당도 얘기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근데 다면 이제 뭐 오늘 돌아가는 흐름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직접 지역구 대구에 뛰어들 생각도 있는 모양이니까.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가까웠던 이른바 천하용인 그 가운데 유일한 현역 의원이 허은하 의원인데
오늘 한 방송에서 허은하 의원에게 한 진행자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좀 뺐다. 그 합류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뭐 당장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은 비례대표시거든요. 그러면 당에 국민의힘에서 제명되지 않는 한은 의원직을 가지고 나가서 예를 들어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시점까지는 그것을 하겠지만은 뭐 저는 지금 천하용인에서 어떤 충분히 이분들이 합류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예. 그렇지만은 아직 그 시기가 언제인지 출발할 때 같이 할지 아니면 뭐 이준석 대표가 내년 연말에 어떤 신당 창당을 외치면서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것은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저는 2월 달에 있을 설까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진짜로 신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뭐 아직 안 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전에 어떠한 여러 세력과의 어떤 손을 잡으려는 여러 세력과의 만남, 조율 뭐 이런 것을 하리라 봅니다. 뭐 윤창현 의원께서 얘기하신 뭐 공천 탈락자들의 뭐 집합소 아니겠느냐 이렇게 폄하하거나 어떤 애써 이 영향력을 뭐 부정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인식도 저는 알겠지만은 실제 저는 누구가 이준석 대표 외에 누구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특히나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다른 뭐 민주당에서 명분 있는 분들과 같이 하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파괴력 있는 영향력을 만들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오늘 중앙일보에 좀 눈에 띄는 보도 하나가 나와서 이른바 이준석 신당 관련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내부 자료가 이런 돌았나 봐요. 내년 총선 정당 투표율을 분석했는데 이준석, 유승민 합쳐서 신당을 만드는 전제하에 신당의 지지율을 누구 걸 많이 빼가냐 봤더니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많이 빠진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탈한다. 여선호 행정관께서도 이거 내부 자료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못 받아봤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저게 내부 자료로 증명이 됐는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이요. 지금 민주당보다 더 심하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준석 신당을 야당이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권에 몸 담았을 때가 2011년, 12년 때인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포지션이 딱 이거였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공격하면서 야당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예.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후보가 당선되는 게 정권 교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이제 여권을 공격하면서 야당 표를 이제 뺏어갔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위기감을 조금 느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신당이요. 저는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랑 싸우다가 작년 대선 때처럼 갑자기 화해할까 봐. 이준석 신당이 나오고 나서도 또 화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예. 또 울산에서 또 중재를 하셨잖아요. 예. 사실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사실 신당 뭐 그때보다는 사실 상황이 안 좋긴 돌아올 수 하죠. 없는 걸 건넌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뭐 같긴 대체적인 한데 시각이.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도 뭐 고민정 의원, 그다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화해할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민주당의 내부 문건. 이거는요 이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본인이 옛날에 꼬마 민주당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신당이 지금 상식적인 생각은 국민의힘에 손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출연하는 매체를 보면요 대부분 다 사실은 좀 진보 진영입니다. 왜냐하면 MBC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제가 출연한 걸 쭉 보면 주로 그쪽 분들이 나가는 곳에서만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정황을 보면 결국은 지금 어제도 보니까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현근택 변호사는 여기하고 같이 토론을 하던데 같이 참 즐겁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비명계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의 비명계의 어떤 그 입장과 어떤 이 스탠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 그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면서도 그렇지만 또 이 도저히 국민의힘은 지지하지 못하겠다. 자, 이런 분들의 어떤 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보시면요. 지역구에서 1000표에서 3000표 사이에 결정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사실은 전체 득표로 보면 국민의힘이 크게 지지 않았어요. 근데 전부 다 각 지역에서 보면 1000표, 2000표 차로 다 이게 졌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떤 스윙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스윙보트 역할을 지금 이준석 신당이 나오면 물론 이쪽에서 가져가겠죠. 그러나 가져가는 포션이 그 부분이 저쪽 민주당 쪽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방식으로 다 지역구에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민주당한테는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이건 우리 집이 아니야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이미 총선 때 그 의석수는 뭐 거의 180석 가까우게 민주당이 얻었지만 전반적으로 쭉 합을 해봤을 때는 민주당 득표율과 국민의힘 당시 야당의 득표율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많이 차이 안 났습니다. 안 났기 때문에 그 1000표 지역구 2000표를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 이준석 신당에서 뺏어오는 표들이 오히려 민주당이 많을 수도 있다. 그게 그렇기 이제 때문에, 비명계하고 플러스를 힘을 합할 경우에 예. 가장 위력적인 거죠. 물론 뭐 아직 이상민 의원밖에는 안 만났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들이 좀 많이 들리고 그런데 오늘 대구에 가서 뭐 이제 대구 출마 가능성도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인류한 위원장이 통합행보에서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가 유일한데 여전히 이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하나 좀 고칠 게 있어요. 그 뭐가 뉴스에 있습니까? 나간 거. 내가 사전에 연락을 안 했다. 여러 경로로 시도를 했는데 다 반대는 거예요. 아버님 통해서도 했고 뭐 가족 통해서도 했고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싶어서. 이준석 전 대표 아버님에게까지 전화를 하시고요. 아니 제 아는 제가 직접 아, 한 게 아니고 예. 좀 만나게 해달라는 거. 네. 제가 불쑥 내려가서 네. 뭐 그것도 예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노력을 했잖아. 만나려고. 변명이 아니고 그건 뭐 제가 사전에 시도를 안 하거나 접촉 시도를 안 한 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뢰입니까? 제가 아버지의 지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뭐 정치한 빚진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느 나라 예법인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도 언플이었어요. 그 방송을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인류한 씨에게 연락한 거 단 하나도 없다. 내 전화번호를 알긴 아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일단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인현 위원장 만날 생각 없는 것 같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부질없어 보일 수는 있긴 한데 네네. 최혁진 변호사님 어쨌든 인현 위원장 얘기와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좀 다르고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나는 학폭 피해자고 인현 위원장은 가해자 대리인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네요. 저는 저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준석 씨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지. 가해자니까 징계를 받았지 피해자가 징계를 받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준석 씨가 아직도 당대표이고 이뇨한 위원장이 당대표한테 무작정 당대표실에 찾아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왔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부산에서 열린 건 토크 콘서트잖아요. 누구나 다 가서 착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을 만나주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다음에 다 떠나가지고 예. 그렇게 위에서 그 서울에서 그 부산까지 내려온 사람을 영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박 주는 것이 그게 과연 잘한 일인가? 그러면서도 본인은 식당에서 등 뒤에서 뭐 누가 자기한테 험담했다라고 또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전 참 여러 가지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너서 연락을 좀 취했다는 게 인현 위원장 얘기인데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연락 온 적 없다더라. 부수적인 문제긴 한데 일단 글쎄요. 그 부산에 직접 찾아간 거 이외에는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상의 신당 창당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사람이 만나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는 이준석 신당 관련한 이제 영남 기반의 대구 출마 얘기를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제 오늘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여기 보시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입니다.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9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근데 이정석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 지휘하는 사람인데 탄핵 소추안 발의되면은 수사에 차질 비릴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위법한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혀 논의는 안 됐어요? 네네네. 왜 안 했는지 그런 설명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김기현 대표인가요?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이후에 탄핵 카드를 너무 남발한다, 넌덜머리가 난다라는 표현도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당이 극심한 반발에도 오늘 민주당이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탄핵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단 이현종 의원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무리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행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되겠는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탄핵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난번 이상민 장관 탄핵했다가 9대 0으로 결정은 난 이후에 또 이렇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한 지 지금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MBC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요. 지금 이동관 위원장이 한 거 아닙니다. 그 전임자가 권한 대행 때 그때 지금 저걸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탄핵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동훈 장관 탄핵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했을까요? 결국은 한동훈 장관 키워준다. 본인들 불리하다 이런 판단하니까 결국 이동관 위원장만 지금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요. 예. 다른 부처와는 달리 방통위원회는 지금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지금 탄핵해버리면 지금 완전히 이 업무가 다 마비가 됩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이 총선 전략으로 지금 이 여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 판을 어떻든 간에 깨야 된다. 이 판을 깨야지만 본인들은 지금 정책에 자신이 없으니까 깨야 된다. 그러려면 강공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집단 사고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지금 전국의 주도권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요 21대 국회 정말 여론조사 보면 국민 80%가 정말 이 제대로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마지막까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이렇게 탄핵으로 끝나야 될 것인지 정말 국민들이 필요한 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결국 또 탄핵으로 21대 국회를 마감해야 될 것인지 180석을 국민들이 줬는데 결국 탄핵에 시작해서 탄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카드 명단에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명단에는 한동훈 장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설전 변호사님. 근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원래 당론으로 채택했고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붙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탄핵안을 발의를 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이걸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국회 표결에 붙여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자동으로 폐기가 돼 버립니다. 예. 근데 만약에 내일 이것을 열게 되면 또 주말이 끼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또 지금 야당 단독으로 이것을 회기를 열어달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이것을 열어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뭐 민주당으로서도 전략적인 예상 밖의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고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선택한 일인데 이걸 민주당에 약간 허를 찔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 절차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다 해서 이번에 이게 자동 폐기된다 해서 이것이 뭐 영영 폐기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저 다음 뭐 회기 때 저는 이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나머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또 다시 추진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요. 예. 뭐 오늘은 뭐 당초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상정을 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뭐 얼마나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지키기가 급급했는지 필리버스터도 포기할 만큼 그런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음 저는 회기 때는 분명히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국민의힘의 선택이다. 그러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에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만진 이동관 방통위원장 외에도 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인 이정섭 차장 검사. 보시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팀장입니다.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 비위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거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헌법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65조에 탄핵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공무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야 되는데 이정섭 차장이 직무 수행 중에 저런 걸 한 겁니까? 만약에 했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땐 저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2023년 오늘까지 만 75년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성립됐는데 그 75년 역사상 중에 탄핵안이 가결된 적은 딱 5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빼면 나머지 3번은 다 이번 국회에서.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임성근 부장 각하됐죠. 이상민 장관 기각됐죠. 그다음에 이제 안 검사는 지난 9월 19일에 그 탄핵안이 결의가 됐으니까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3명을 갖다 더 집어넣는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정섭 차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와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로 그 방탄을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까지 심지어 탄핵까지 쓰는 건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검찰도 제대로 좀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선호 행정관님, 지금 정 변호사 말씀처럼 이건 헌법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수사 검사 탄핵하는 건 이것 또한 이재명 방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이정섭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맡은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체돼서 온 것이 예.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수사를 해서 뭐 탄핵한다 이 주장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정섭 개인 비리를 이제 이재명 수사팀장을 오기 전부터 제보를 받아가지고 밝힌 것이다. 뭐 이렇게 예.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 탄핵에 충분한 뭐 요건이 된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도 사실은 공무원인데 예. 이 검사들의 뭔가 징계나 비위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 직을 박탈하는 게 국회 탄핵이라는 절차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정섭 검사의 비위가 혐의가 이제 있다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 탄핵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요, 지금 예. 보면 이정섭 그 차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학을 위해서 이 주민등록증 이전한 문제, 위장전입이요? 위장전입한 문제, 그다음에 누구 기업가 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는 문제인데 이게 공수처에 이제 고발되어 있습니다. 예. 공수처가 왜 생겼습니까? 결국 이 검사들 수사하는 거 공수처 생겼잖아요. 민주당 주장해서 만들어놨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생겼죠? 그렇죠. 만들어놔서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탄핵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도로 탄핵을 할 사안인가? 이럴 정도면 그럼 앞으로 검사들 줄줄이 탄핵될 겁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를 들어서 공수처 수사라도 충분한 문제를 국회가 지금 탄핵하는 거, 그거 이재명 대표 수사 막기 위한 그런 그 주장 어떻게 지금 방어하시겠습니까? 정말 저거는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염치가 없는 짓이다. 왜냐? 본인 당대표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지금 탄핵을 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본인들 수사를 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에 수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법률 위반했다고 지금 탄핵안을 또 발의를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검찰청도 곧바로 입장을 냈네요.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서 보복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고 수사와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의도 아니냐.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다. 이렇게 검찰이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란 얘기했는데, 예, 정 변호사님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직무 수행 중에 위법한 범죄 행위라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돈 봉투 돌리고 돈 봉투 받은 그런 민주당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최강욱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임기를 마치게끔 했으면서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저 정도 사안 가지고 탄핵안을 발의할 생각을 하는지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절차가 없어요.
일단 국회의원 지금 그리고 수사 뭐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구속 수사를 지금 구속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검사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닙니다.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공수처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라는 절차는 또 별도의 정치적 사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었을 때 검사가 이러한 직무상의 위배 행위가 있었을 때는 탄핵될 수가 있다 없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제까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없었던 것은 이제까지 국회에서 저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예. 수사기관에서 잘 하겠지. 그렇지만 검찰은 항상 검사들에 대해서는 자기 식구 감싸기로서 처벌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미약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검사 처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수사가 되고는 있지만은 공수처에 대해 아직 사실 이렇게 내부 감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는데 굳이 또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만큼 탄핵이 하는 사유냐. 특히 또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의 수사를 맡겼기 때문에 이해충돌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뭐 물론 이정섭 2차장 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 뭐 실제 지휘 여부라든지 실제 수사라는 것은 다른 같이 팀이 있으니까요. 저는 뭐 그렇다 해서 이정섭 차장이 배제가 된다 해서 다른 인력이 와서 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걸 한다 해서 이재명 수사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뭐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봅니다. 잘했다. 참 기가 막히네요. 아니 공수처를 왜 만들었어요? 그렇게 공수처 만들지 말자고 했으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공수처 만든 이유가 바로 검사들, 판사들 수사하자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에 수사하고 있는 걸 뻔히 놔두면서 또 탄핵까지 한다? 그러면 앞으로 검사나 판사들이 그러면 제1야당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고성이죠. 예. 두루 제가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포함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의 수원지검 수사팀장도 오늘 민주당의 탄핵 대상이 됐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안은 빠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면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줄곧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을 관종 제가 이걸 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으로까지 비판하고 나서니까 한 장관도 이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위 이제 관종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민주당이 뭐 내내 1년 반 동안 자기 얘기밖에 안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관심 밖에 있는 의원들도 상당히 많고 한동훈 장관이 무슨 행보를 하든 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민주당의 모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을 관종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일련의 저지를 정치 공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끌고 있는 건 제가 아닙니다.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시죠. 모욕적인 비하고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다. 제 기억으로는 한 장관이 어떤 그 말에 대해서 맞받아칠 때 중에 가장 최대치 비판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관종 표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관종이라고 해가지고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한테 어떻게 그 공격을 하다가 나가 떨어지고 공격하다가 또 나가 떨어지고 그게 지금 여러 번 반복이 되고 뭐 거의 한 수십 번 반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볼 때에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사람 무슨 말 하나 다시 한번 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야기한 거 곰곰이 들어보니까 또 맞는 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결국은 탄핵했을 때 누구를 탄핵한다고 그랬습니까? 한동훈 탄핵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한동훈만 빼고 엄한 검사들하고 이동관 위원장 탄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만 저런 것들을 모르는지 참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 비판에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오늘 가세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마약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정확히는 2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와 한 장관의 공방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반응을 안 했는데요. 하도 그 말이 같잖아서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2억 7천만 원 뭐 마약 수사비 없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마약 수사비 한 10억쯤 해주면 마약 수사 근절시킬 수 있습니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비가 필요하면 관련 자료 제출하고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면 그 예산 더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장난처럼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일개 장관인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억 주면 마약 막을 수 있냐라고 했던데 그게 국민 세금이지 홍익표 개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익표 민주당 대표가 가짜다라는 말도 했던데요. 마약 막는 세금으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주권자 국민들께서 정말 가짜않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10억 주든 1억 주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막겠습니다. 한 장관도 사실 극도로 심기가 불편했는지 검은 뿔탄경을 고쳐 쓰고 이제 하나하나 얘기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자, 일단 채널A가 이제 이 마약 특활비 2억 7,500만 원 이거를 이제 삭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가짜뉴스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특활비 전체를 삭감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활비 전체에 마약 수사비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법무부 쪽에서는 지금 이 마약 수사비를 없앤다는 거는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특활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 개인 지금 뭐 밥 먹는 데 쓰고 개인 돈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 마약 수사 특활비라는 게 뭐냐면 마약 수사범을 잡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왜냐? 마약을 일단 사야 되잖아요. 예. 10만 원 주고 20만 원 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영수증 처리할까요? 가서 그냥 그 마약 주는 사람한테 카드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 그냥 다 내역 내라고 그러는데 그 다 내역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홍익표 지금 원내대표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밀행성 있는 수사를 어떻게 영수증을 갖다 댑니까? 그래서 특활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수사라는 게 국정원도 마찬가지죠. 간첩 수사하는데 수사 정보 오는데 그냥 카드로 긁어요? 그 돈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못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미워도 마약을 저렇게 수사를 못하게 하면 우리 국민들 지금 마약 때문에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도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렇게 마약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유화적으로 가죠? 이렇게 만약에 신호를 보내면요. 가장 먼저 그 할 사람은 뭐냐면 마약 범죄자들입니다. 이 민주당이 이제 마약 저거 수사 못하게 하네? 그러면 좀 더 싸서 팔아도 되겠네?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민주당이 딴 거는 좋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좋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사회의 악 같은 문제, 지금 마약 범죄가 5배 늘은 거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황운하 의원 있지만 그러나 마약 범죄가 정말 국민을 좀먹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국민을 좀먹고 나라를 좀먹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네. 저는 한동훈 장관이요. 지금 계속 이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인사들이랑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약비 같은 경우에도요.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특수활동비를 좀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R&D 돈 없다고 그래가지고 R&D 예산 삭제 축소하고 그랬는데 권력기관 검찰 특수활동비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 활동비를 다 줄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또 관종 발언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관종 발언 김기현 대표가 예전에 그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관종 DNA 있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장해찬 최고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관종 역할 그만둬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관종이라는 단어가 조금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모욕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SNS에 자기 사진 올리고 공유받고 사람들한테 좋아요 받고 약간 이 정도의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죠 사실. 네, 그 정도 수준을 쓰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막 예민하게 대꾸할 것인가?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만 좀 어그로 좀 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선호 행정관께 물론 직접적으로 관종이라고 하면 또 사실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으니까 아마 그런저런 표현까지 더 이제 섞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 순화 아닌 순화를 제가 해봤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1위 민주당의 탄핵 추진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앞서 첫 주제가 대구로 가봤다면 이제는 양산으로 떠납니다. 최근 총선 출마설 혹은 조국 신당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연일 따라붙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본인 책 관련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총선 출정식을 좀 방불케 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화면 바로 보겠습니다. 안녕. 아저씨 글씨가 막 날라가서 못 읽을 것 같아. 건강해라. 고맙습니다. 장관님.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 또 서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인회가 이제 성황리에 열린 것 같아요. 일단 노동월 교수님,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힘내라 혹은 뭐 차기 대통령.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다. 뭐 총선 출정식 같기도 한데 좀 화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 보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거 같습니다. 뭐 총선 출정식 내지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야말로 뭐 아주 패션까지 여기도 나왔지만 올 블루로 착장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뭐 그 조국 전 장관이 뭐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간씩 엇갈리는 말들은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를 해온 것이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뭐 검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런 걸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정경심 그 안에 있는 정경심 전 교수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 있고 본인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돌파가 유일하게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금 세력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민주당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관계가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민주당을 사당화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이른바 그 안에 있는 친문 세력들 그분들은 구심점이 필요한데 조국 신당 쪽으로도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오늘 행보는 그런 것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호탄이다. 화면에 한번 더 비춰주실까요? 왜냐하면은 의상이 넥타이, 셔츠, 뭐 재킷까지 다 이제 파란색 계열로 좀 맞춰 입고 나왔고 여기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반면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조 전 장관을 맞이할 때 좀 붉은색 옷을 입어서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 전 장관 측은 이제 책 잘 팔리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물음에 조 전 장관 측은 뭐 다 팔리고 있다 매진이다라고 했는데 껴안아줬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는 정치적인 행보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 담은 뭐 그냥 책 사인회를 하기 위해서 평산책방에 갔을까요? 오히려 뭐 책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한다면 출판사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대형 서점에 가서 사인회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산책방이라는 곳에 가서 사인회를 한다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의 본인의 어떤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다시 한번 저는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이는 이런 책 관련한 행사들이 자신의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제 정당을 창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갔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는 작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조국 장관의 오늘 책 사인회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깃들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전 장관의 정치적 행보 얘기를 앞으로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잠깐만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며칠 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 재판에 넘겨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윤미향 의원 여기 찾아가서 윤 의원 책 악수하고 뭐 홍보해 준 거 아니냐라고 비판 목소리 논란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 일부 언론 칼럼에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피고인들 신문고가 됐냐 평산책방이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산책방 뭐
뭐 책 파는 거 좋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전 장관 책 제목이 디케의 눈물입니다. 디케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 통해서 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이 안 되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법학자잖아요. 그리고 가장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근데 법을 기본적으로 전공하고 가르친 사람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법이 안 되면 비법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이 신성한 선거라는 공간을 결국 본인의 유무죄를 판단받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심의 법정이 있다고. 대법원 위에 있는 게 양심의 법정이겠죠?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위에 양심의 법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주수하고 법을 하는 총괄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째 본인이 선 이 평산 책방이라는 곳에 피고인의 책들을 저렇게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이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최소한 어떤 면에서 나중에 무죄가 된다든지 그런 이유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윤미향 의원 지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혐의죠. 그런데 저거를 가서 사인회를 하고 책 선전을 하고 책을 사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할 일인가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과연 평산 책방을 그런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여신 거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설정 변호사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가만히 좀 더 하나하나 화면을 보니까 현장하면 제가 알기로는 또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상의 말고도 신발까지도 파란색을 신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이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저게 민주당의 지금 파란색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러 상상이 나오는데 네. 본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싶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저 신발까지 파란색은 뭐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은 뭐 함께 어떤 정치의 동반자로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솔직히 조국의 강을 건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우리가 거기에 또 들어갈 매몰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야 뭐 친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친한 친구하고 친하고 싶으면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거 따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조국 교수가 또 저는 솔직히 진보인지 보수인지 중도인지 저는 솔직히 아직 판단은 안 됐어요. 본인이 어떻게 얘기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본인이 민주당이라든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상, 드레스 코드도 뭐 상당히 염두에 뒀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저건 당연히 저는 의도적인 어떤 컬러 선택이었고 운동화까지. 네, 그럼요. 글쎄요. 다시 보니까 운동화까지도. 본질로 좀 가볼까요?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줄곧 자신의 정체성을 법학자로 규정해 왔었습니다. 과거 청문회 때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답변한 중에 나중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책임이라도 지시겠습니까? 그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최종 판결 나면 승복할 것이다. 물론 아직 대법원까지는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1심에서 유죄가 나왔고요. 근데 쭉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조금씩 좀 톤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법학자 조국 전 장관의 말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 생각에 법학자 조국은 죽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법학자, 더군다나 형법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그 죄명이
첫 번째 업무방해, 두 번째 공무집행방해, 세 번째 위조 공문서 행사, 네 번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그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만 둘레 7개 범죄가 유죄가 인정이 돼서 꼴랑 징역 2년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비법률적 방식 운운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유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국 전 장관의 재판, 항소심 재판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재판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만약에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면 벌써 항소심 끝났을 건데 그때 법정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7, 8, 9, 10, 11, 12 이렇게 5번, 6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내년 초에는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내년 선고는 당연히 유죄이고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판결이라고 하는 건요.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전에라도 확정이 되면 그걸 어떻게 불복하겠습니까? 저한테 예컨대 뭐 징역 10년이 떨어지면 제가 불복하고 구속되지 않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비법률적인 방식인지 전 도저히 알아듣질 못하겠고요. 법학자면 법학자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야지 이렇게 본질을 흐리면서 막 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는 저런 그 수사는 절대로 이렇게 타당한 것이 아니다.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봉에서 본인 책 사인회를 연 조 전 장관 얘기까지 오늘 오후 얘기 짚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여야 얘기 만나볼까요?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신 왔습니까? 예? 많이 배웠고. 그럼 혹시 어떤 얘기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경쟁은 국민의힘이 잘해야 윤석열 대신 왔죠? 똑바로 좀 하세요. 이재명 정부가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화를 많이 내시네. 아니야. 보신 그대로 인연 위원장의 첫 번째 혁신 메시지는 바로 통합. 이태원 첨타 추도식이든 추모 행사든 혹은 보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든 가서 여러 비판을 받더라도 통합 행보 중도층 끌어안겠다 이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지금부터 만나볼 이 얘기입니다. 혁신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로 친윤과 당 지도 혹은 중진들의 불출마하라 혹은 험지 출마하라 이 압박에 이제 슬슬 중진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99% 사상에 다시 출마하십니다. 보궐선거를 전후해서 4명이 함께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고 따로 대통령을 최근에 뵌 적이 없습니다. 강서 보궐선거를 얘기해요. 이거를 확실하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는 정리하면 무조건 강릉에 출마하시고 최근에 이런 중진 의원들 불출마 이런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는데 요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너무 급발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니까 잘 한번 보죠. 그 당사자들도 있는 건이라 그 당사자들의 시간도 필요한 거고 당사자들이 판단도 있어야 되는 건이라 일단 지도부에서 그걸 뭐 의결을 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안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지켜보시죠. 방금 전에 박정아 대변인의 말처럼 뭔가 그 쇄신, 인적 쇄신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강력히 요구에 따른 인연 위원장의 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슬슬 이제 반대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민찬 부대변인, 뭐 김기현 대표 얘기도 그렇고 앞서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얘기했던 주호영 의원도 뭔가 다들 나 여기 지역에서 또 나갈 건데 뭐 이런 분위기인데 당내 진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공천 혁신 문제는
이 답이 나와 있는 시험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 현역 의원을 얼마나 교체했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그 결과 19대 때는요 47%의 현역 의원을 교체했을 때 과반 의석을 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혁신위도 현역 의원을 더 교체해야 된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조금 더 책임 있는 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화두를 던진 건데요. 지금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TPO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TPO. 장소 시간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불출마, 험지 출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하태경 의원이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대패한 이후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다면 그 감동이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아직까지 총선 150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다 정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맡았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도부 또한 중진이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어떤 과거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모두 험지에 가라, 모두 불출마를 해라. 이런 건 온당치 않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다만 좀 어떤 시간이 흐르고 당내 여론이 올라가면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움직임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짧게 설명을 추가하고 싶은 건 지금 당에서는요. 당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현역 의원을 지역에서 전부 여론조사를 돌려서 얼마나 국민들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나와서 공관이나 후에 전달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지금 검사 현장이 탄핵 좀 급박한 게 이유를 들어와서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사 탄핵, 민주당 탄핵 소추 당론으로 정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 목소리 민주당의 연결해 검사 보겠습니다. 탄핵은 검사의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입니다.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입니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을 탄핵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당한 탄핵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래도 검찰을 탄핵하겠다고 한다면 검사들을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십시오. 검찰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검찰에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두 검사의 그 범죄 행위나 비위 행위가 명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헌법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에 대해서만 탄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탄핵된 안동환 검사는 사건을 처리한 지 9년 만에 탄핵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됐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의혹을 제기하고 바로 탄핵했습니다. 그렇게 탄핵이 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이나 1년 반이나 놔두고서 이 시기에 탄핵했는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도 냈는데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탄핵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는 탄핵 대상으로 규정해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다시 이곳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퇴근길에 기자들 앞에 서서 여기 보시는 이 이른바 검사 탄핵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은 보복 탄핵이다. 그리고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탄 탄핵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발언이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좀 만나볼까요? 검사가 아니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는 말. 일단 이원석 총장의 말 노동 교수님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는 뭐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첫 번째가 탄핵이 지금 발의된 이정섭 점에 검사가 대해서 수원지검 차장검사로서 정치적이라고 이재명 대표 관련한 저희는 해석하지 그런 않을 수 뭐 없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이라든지 검찰을 또 뭐 그리고 법카 사법을 유용 의혹이라든지 정쟁에 그에 대한 끌어들일 일단 뭐 일선 사람은 수사 안 되며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정쟁에 끌어들일 수도 그런데 없고 이정섭 검사를 정쟁에 탄핵하겠다는 끌어들여지지도 이유를 보니까 않습니다. 주된 혐의가 위장전입이라는 거예요. 위장전입을 만약 탄핵 사유로 삼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청문회를 거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탄핵돼야 할 것 같은데요. 더더구나 첫 번째, 차장검사에 대한 이건 탄핵이 헌법에 되면 정한 탄핵 사유에 의결이 해당하지 되면 않습니다. 직무집행 과정에서 정지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위장전입은 직무 오래전에 수행이 있었던 불가능합니다. 얘기예요. 수사에 그 검사 차질이 있을 직무 겁니다. 수행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한 게 그러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건 수사팀이 그야말로 어떠한 외압에도 요건에서부터 굴하지 해당되지 않고 않는 그런 수사팀이 것이고요. 제대로 또 한 가지 수사의 결론을 법률 낼 위반이 것이라고 있다 저는 치죠. 그렇게 믿고 한번 있습니다. 전제로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그게 확정됐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좀 전에 얘기한 뭐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이런 분들 기소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 난 사람들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뭐 위장전입이라든지 또 무슨 이런 다른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과연 탄핵 사유가 되는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본인도 그걸 알 겁니다. 뻔히. 법을 다루는 분들이 모르겠습니까? 왜 그러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탄 탄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현정 의원과 설전 변호사께서는 논평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노덜 교수 대표적으로 한번 추가 논평을 들어봤고요. 이현수 총장 얘기는 검사 대신 나를 탄핵하라는 핵심 메시지, 민주당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감싸기 위한 방탄 탄핵 아니냐라는 게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이원석 총장이 밝힌 얘기였습니다. 속보로 현장 연결해서 이 얘기도 차분히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 그래서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중진들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얘기는 아까 핵심 내용만 짚어봤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이 연일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부터 한번 듣고 올까요? 도저히 민주당은 계산해서는 쓸 수 없다. 라고 그런 판단들을 갖게 되는 의원들이 생긴다면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변화와 결단을 요구했던 많은 의원들이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구나. 그냥 각자 알아서 당선을 열심히 뛰자.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민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간다. 이건 아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끝까지 이재명 대표가 안 바뀌면 정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죠. 어쨌거나 지금 당 상황이 질식할 지경이거든요. 그만두든가 하여간에 이런 저는 민물고기인데 저는 담수에 들어왔는데 지금 소금물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12월까지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쭉. 설전 변호사님. 조홍천 의원은 숨 막힌다는데요? 좀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나 어떤 당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뭐 좀 답답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토로하신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 체제에서는 당 분위기상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으시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위해서 진정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또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분들에 대한 뭐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신 분들, 특히나 뭐 지역 사무소에 찾아가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무슨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뭐 고성을 지르신다든지 왜 당대표 사진을 지역 사무소에 걸지 않느냐는 이유로
어찌 보면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어떤 대표의 진정성 어린 좀 만류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당내에서는 어찌 보면 뭐 친명 비명으로 해서 뭐 찌라시 같은 것도 많이 돌아다녀요. 뭐 김건가 정보지가 돌아다녀요. 네, 뭐 아니 뭐 누가 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러한 부정확한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무슨 친명 대 반명의 구조로 가기도. 근데 제가 보면 정말 그분들이 진짜 친명인지 진짜 이분들이 반명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해당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싶어 하시는 애정자들이 자기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 그러니까 저는 연말 가기 전에 저 한 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뭐 진짜 공개 토론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당내 정말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한 번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찬 부대변인님, 사실 국민의힘에는 지금 이른바 이준석 신당의 변수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이제 비명계 뭐 대략 40명 안팎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상대당으로서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12월이면 정치 스케줄상 저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인이 공천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저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다만 지금 비명계에서는 어떤 뚜렷한 대선 주자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파괴력이 있을지, 무소속이나 신당 창당의 가능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왕적 당대표가 맞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인재영입위원장까지 지금 겸직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친명 공천을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요. 검사 탄핵부터 이 모든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는 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탄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숙명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 흐름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이 위진교 사건을 병합할지 말지 여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달 말에 있을 김용 전 부원장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대선 전까지의 변곡점에 따라서 총선 전까지 변곡점에 따라서 민주당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도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인요 한 표 인적 쇄신에 좀 반발하는 중진들, 다선 의원들 얘기와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탈당, 여야의 오늘 내밀한 움직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역대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질신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청조 씨와 지금 마찬가지로 공범의혹을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어제 경찰 조사를 함께 받았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전청조 씨는 그 사기 범행에 대해서 올해 그 3월경 즈음부터 이미 남현희 씨가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응답을 하셨고, 남현희 씨가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본인 명의의 세컨폰 이렇게 두 대를 제출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안 하셔가지고 그 제출을 안 하시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던 얘기, 대질 조사 때 남현희 씨가 뭘 봐?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제 오늘 좀 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짐작할 만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대질신문 좀 자세한 얘기들이 들어놨어요. 현이와 5분만 단둘이 얘기하고 싶다. 전정주 씨가 이런 얘기까지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온도차가 있다라는 시각도 있고, 또 전청조가 고도의 계략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질 조사 직전에 변호인 다 빼고 남현희 씨와 수사관과 이 전청조 이 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진짜 진솔하게 5분만 얘기하고 싶다고 전청조가 요청을 했다는 건데요. 남현희 씨 단칼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뭘 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전청조가 진짜 미련이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워낙 말을 잘하니까 직전에 말로 뭔가 현혹하면서 나는 진짜 남현희를 사랑해서 그랬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일단 대질조사 분위기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격앙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단둘이 5분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 조사 때요? 물론 그 전에 원한다고 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뭔가 흔들릴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남현희 씨 변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예. 저렇게 단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좀 유력 정치인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는 내부 화면들을 좀 구조도로 그려보는데 전청조 남현이 이 대질 조사까지도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음 화면을 좀 볼까요? 이 화면입니다. 지금 경찰 수사관이 있고요. 고소인이 있었고 전청조 씨, 남현희 씨 변호사가 좀 입회하에 있었는데 배치도로 봤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변호사들이 있긴 했지만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가 서로를 좀 바라보는 노려보는 모습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대질 조사를 하게 되면 서로 양측이 공방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질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구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수사관을 보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 서로 공방이 오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제지를 해요. 왜냐하면 공방이 오가다 보면 감정 싸움으로 이어져서 불필요한 어떤 감정 소모나 시간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제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워낙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남현희 씨가 공격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사관이 뭐 발언 순서까지 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이렇게 치열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끼어들기를 제지한다든가 먼저 말하고 답변하십시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아주 이례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각자가 또 언론에 입장문까지 냈어요. 대질조사 이후에 내일 휴대폰 자발적으로 낼 거다. 이런 거 감출 거 없다. 피해자들 속이는 건 남현이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다음 화면이요. 결국은 그 사기 혐의에 대해서 사기 수익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일 텐데 돈의 액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지금 뭐 남현희 씨는 자신의 SNS 통해서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렌트료 주겠다고 했지만 2번밖에 안 줬고 사실상 자기들이 다 렌트료를 냈다. 그리고 오히려 리스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받아가서 대출 범위를 확인해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받은 금액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기 수익금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나의 연인에게 명품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다 죄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사기로 인해서 얻은 수익금을 남현희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공범이냐 아니냐를 해서 뭐 본질인 듯 본질 아닌 듯 이 임신 미스터리가 있는데 일부 유튜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태명까지 지었고 블랙젤리라는데 태명이 뭐 저희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면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요. 일단 지금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자기가 이제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임신을 했다 이런 증상을 느끼는 것처럼 전청조가 자꾸 이제 뭐 오해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선물도 보내고 케이크도 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 말이 맞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청조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자기는 남현희 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었고 그게 누구 아이든 키우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현희 씨가 본인 SNS에 올린 내용으로 보면 3월에 이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 임신의 시기가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있었던 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저 선물을 보낸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전청조가 임신 사기로 지금 피소된 정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고질적인 수법을 남현희 씨에게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전에도 또 그런 임신 관련 전청조 씨의 혐의가 포착된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대질 신문 대질 조사의 후일담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출마하는 가장 웃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누굴까요? 국회의원들은 탄핵 안 되냐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예. 정장부터 운동화까지 올 블루 장착이 조국 전장은 성대가 읽힌다고 하셨고요. 예, 잘 읽히네요.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구나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전청조 변호사가 몇 명 있었는데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왔지라고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셨습니다.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세영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노세영 관장이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례적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직접 출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퇴거 불응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적절한 위자료나 지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직접 출석하셨는데 좀 법정에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기회를 빌어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거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티센터 나비 퇴거 요구 관련해서는 혹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적정 위자료나 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마세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양측 항소했고 오늘 노소영 관장이 직접 출석했는데 보신 그대로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분쟁 가운데 요즘 초점이 됐던 건, 최근 논점이 됐던 건 바로 다음 화면. 종로구 SK그룹 본사 4층에 있는 노소영 관장 미술관이 퇴거. 이거 좀 더 어느 쪽의 입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일단 SK그룹 측에서 4층에 들어가 있는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2019년 9월에 종료가 됐는데 뭐 묵시적 계약의 갱신의 형태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그냥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가 되면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것이 계약상 원칙은 맞거든요. 근데 뭐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대로 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 뭐 노소영 아트센터 측에서는 퇴거하면 미술품도 둘 곳이 없고 직원도 해고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혼한다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이제 SK 측에 따르면 이게 아트센터가 미디어 아트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자체가 많지가 않고 자력이 충분하고 이미 내는 임대료로 다른 곳에 충분히 가서 직원들 해고 안 하고 계속해서 이 아트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패소를 해서 나가게 되면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노리고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세계 이혼 소송 2라운드가 시작된 얘기, 노소영 관장이 직접 출석한 얘기까지 핵심 내용만 짚어봤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